신형 소렌토인데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많은 시청자분들의 그 성화에 힘입어 협찬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거들먹거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열심히 온몸을 불태워서 지금 전 직원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좀 스케줄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엔진이 좀 바뀐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이 엔진의 주도적인 어떤 바뀐 부분들, 신기술 적용을 제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노 사장이 워낙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구력이 또 대한민국 1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로, 그렇지, 피지컬로는 뭐 거의 뭐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엔진의 내부의 어떤 세세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로 내일 본편 리뷰에서 작살 나니까 오늘 사실 엔진에 대한 정보가 좀 모자라더라도 잘 부탁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신형 소렌토 뭐가 바뀌었는지. 일단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3세대 그리고 내연기관의 마지막 뉴 아키텍처의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뭐냐? DM8 소나타에 적용됐던 거. 그게 지금 K5에도 적용되고 새로 나온 아반떼에도 적용됐다라고 하는데 플랫폼이 되게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저번 주에 제가 라이브 리뷰 1시간 정도 진행한 거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플랫폼이 되게 좋아요. 일단 뼈다구가 되게 좋고요. 엔진은 기존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2.2 디젤이지만 디젤 엔진이 많이 환경적인 부분에 환경 규제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면서 부드럽고 조용하게끔 디젤의 거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게 내연기관의 마지막 디젤 엔진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많은 기술이 딱 눈에 보기에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DPF 쪽 연결되는 쪽, 터보 쪽,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고압 라인, 이쪽에 있는 고압 라인 쪽, 그 다음에 이 흡기 인테이크 쪽에 이쪽으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쪽에서 들어온 흡기가 들어가는 곳에 순행 인터쿨러가 되게 희한하게 생긴, 이거 뭐 스팸 큰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순행 인터쿨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라인이 밑에 있는 전기 워터펌프, 전기 워터펌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아마 이쪽으로 나가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빨아 당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여기를 시원하게 해서 터빈을 통해서 부스팅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낮춰주는 순행 인터쿨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거만 해도 그래도 많은 정성이 있다 싶었는데 웬걸? 앞쪽에 보면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전치식의 공랭식 인터쿨러가 또 달려 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있을 겁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엔진은 이쪽에서 터빈에서 과급이 된 게 처음에 공기가 일로 들어와요. 들어가서 여기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서 터빈으로 가죠. 터빈에서 부스팅이 되면 부스팅된 공기가 어디로 가느냐? 요 라인이 있죠. 여기 호일 감싼 라인. 터빈에서 부스팅된 공기가 여기를 타고 여기로 와서 여기 보시는 조고 순행 인터쿨러 보이시죠? 이제 은색으로 된 거. 순행 인터쿨러, 에어 인터쿨러, 전치식 에어 인터쿨러 여기로 들어가서 바람에 의해서 식혀진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다시 마지막에 순행 인터쿨러를 통해서 넣어요. 그랬다는 건 뭐냐면 연소실의 온도를 많이 낮춰서 폭파 행정에 있어서 산소의 밀도량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렇게 두 개의 인터쿨러를 병행으로 쓰는 제조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죠. 아주 최첨단의 엔진이 아닌 이상 또는 고성능 엔진이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엔진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출력도 잘 나오면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딱 몰아보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토크 중심형 엔진도 아니고 보통 디젤 엔진을 세팅을 할 때 응답성 쪽에는 많은 기대를 잘 안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소비자들이 예민하고 까다로우니까 응답성 쪽에도 많은 세팅을 하는데 얘는 전체 흡기 라인의 길이를 봤을 때 토크 쪽에 60% 정도 비중을 둔 것 같아요. 이게 이 흡기 라인이 아주 길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전치식의 에어 인터쿨링을 쓰면서도 순행까지 쓴 거 보면 반응성, 리스폰스에도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게 제가 보니까 최첨단 엔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의 위치도 많이 내려갔어요. 상당 부분 차체 전체 높이보다 엔진의 높이도 전체적으로 내려갔고, 이쪽에 있는 터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흡기 터빈, 이런 쪽에도 많은 전자장비들이 달리면서 굉장히 터보를 민감하게 만져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DPF에 관련된 쪽에도 많은 전기장치들이 붙으면서 많은 부분이 좀 첨단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제가 리뷰하면서 봤던 현대 기아 자동차의 디젤 엔진들은 첨단의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이 엔진은 보면 굉장히 좀 첨단의 느낌이라는 게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반응성도 좋고 적당한 두터운 토크도 잘 나옵니다. 엔진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 보통은 이제 다 스틸을 많이 썼었는데 여기는 스틸을 썼어요. 근데 참 머리 잘 썼어요. 기아 자동차. 여기 블럭의 끝에 아치의 연결 브라켓은 알루미늄을 쓰고요. 원래는 보통 여기까지 알루미늄을 쓰거든요. 아예 알루미늄을 쓸 때는.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아끼고 싶었나 봐. 여기는 또 스틸을 쓴 거야. 차체 쪽에 연결되는 브라켓은 또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요 위에 부실을 하나 두고 여기다 얘를 묶어요. 그래서 이 차는 이 전체적인 데서 나오는 이 엔진의 진동이 차체를 타고 거의 안 갑니다. 요거는 참 진짜 잔머리, 하여튼 대한민국 잔머리의 끝판왕이야, 아주 그냥. 어떻게 요만큼을 스틸을 넣을 생각을, 나 같으면 이거 안 쓰고 그냥 알루미늄 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최소 10,000원, 아무리 못해도 5,000원 이상은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5,000원이 뭐야?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스틸이 요 중간에 엔진하고 차체를 연결하는 마운팅의 중간에 들어갔지만, 최초 시작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을 다 알루미늄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마운트도 굉장히 튼튼해요. 여기 2개, 여기 하나 이렇게 박아서 차체 쪽에 브라켓을 굉장히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다시 엔진 쪽에 설계되는 여기 브라켓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쓸 돈 쓰고 아낄 돈 아끼면서 잘 만들었어요. 정말 옛날에 일본 애들이 이런 짓 잘했거든요. 이제 뭐 현대기아가 일본 애들 빰 따고 때리고 다니니까 일본 애들은 이제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말 못할 거예요. 그죠? 엔진의 모든 소재가 다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이즈도 축소됐고요. 관련된 부품들도, 그 다음에 배기 매니폴드도 없죠. 바로 이쪽에서 그냥 바로 나가게끔 매니폴드가 아예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쬐끄맣게 있는 것 같은데, 배기 매니폴드도 되게 많이 간소화가 돼 있어요. DPF가 옛날 이게 딱 그거 같아요. 옛날에 그 제규어 2.0 인제늄 엔진 처음 나왔을 때 DPF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우선이 형 컨닝했어. 인제늄 엔진 방식이구만 이거. 어째 엔진이 많이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뭘 컨닝했나 했더니 그렇지 내가 자체 개발이 아니라 컨닝했구만.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가 많고 미션도 토크 컨버터가 빠지고 습식 DCT는 가볍지는 않은데, 전체 케이스를 알루미늄으로 하고 이 사이즈가 많이 축소가 돼서 엔진이 가벼웠는지 댐퍼의 마운팅이 앞에 있는 전륜 구동에 어쩔 수 없는 핸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게 배분의 불리함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도 크지만, 물론 뭐 스타뱅고가 있고 디젤이고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작을 수는 없는데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용량이 80A짜리니까 꽤 큰 게 들어가 있어요. 디젤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에서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본넷 후드 스틸입니다. 알루미늄을 쓸 이유가 없죠, 이런 급의 차에. 자, 휠하우스, 그 다음에 팬더 쪽에 가는, 그 다음에 A필러로 가는 모든 부분이 스틸이에요. DM8 소나타 할 때도 마찬가지고 GV80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급의 차에서 현대는 아직까지는 소재공학을 접목시키지는 않아요. 설계공학을 우선 첫바따로 하는 거죠. 노사장님들 말합니다. 자동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설계공학이다. 그리고 소재공학이 따라가는 거죠. 소재공학을 떡칠을 한다고 차가 좋아지진 않아요. 무조건 설계공학이 중요합니다. 설계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좋아요. 이쪽에서 강하게 오는 프레임이 쫙 말려서 비스듬하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쪽 부분에 크게 뭉치면서
밑으로 지지대가 내려가고 좌우로 연결되는 밑에 서브 프레임까지 연결된 걸 보면 충돌 안전 규제라든가 차체의 강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내려와서 이쪽 부분 말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쪽으로 옵셋 충돌을 했을 때 얘가 밑으로 들어가게 하거든 비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감아 내린 거예요.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공처럼. 그러니까 비껴가기를 할 때 되게 유리하겠죠. 충돌 안전 규제에서 굉장히 현대자동차는 이 아래급의 차들한테는 이게 없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프레임이. 그래서 충돌 안전에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 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충돌 안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요것도 도요타나 뭐 기타 다른 회사들이 걔네들도 뉴 아키텍처를 만들면서 이런 식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현대가 이런 것도 좀 잘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내려와서 만나는 곳에 이 인사이드 패널 메인 차대가 있는데 메인 차대 옆쪽으로 서 있는 뼈대도 그렇고 메인 차대도 꽤 튼튼하고요. 메인 차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쭉 가고요. 원래는 쭉 가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얘네가 메인 차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원래대로 크기보다 더 커진 것 같진 않고요. 조금 넓어진 건 있는데 쭉 가다가 커지면서 꺾이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운전석하고 조수석 이 벽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안쪽은 굉장히 크게 넓게 서브 프레임, 그러니까 인사이드 패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충돌 안전 규제나 아니면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이 차를 사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승객석에 어떤 치명적인 그 데미지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설계를 한 거예요. 제가 DM8 소나타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이 3세대 뉴 아키텍처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피에즈 라만, 알버트 비어만, 또 몇몇 유능한 용병 CEO들이 정말 뼈다구 설계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소재공학까지 더해지게 되면 끝장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전기차나 이런 걸로 넘어간다는 게 좀 아쉽죠.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정돈되고 엔진이 첨단의 엔진이라는 게 느껴져요.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느낌이죠. 느낌으로 때려 맞추는 거죠. 느낌으로 때려 맞히는데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엔진이 되게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엔진이 정말 이 엔진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브레이크 여기에 쓰는 이 오페라 실린더, 텐덤 마스터 실린더도 규격이 좀 바뀌었네요. 더 작아지면서 굉장히 좀 좋아진 게 느껴져요. 알루미늄 소재고요. 요것도 예전에 스틸이었거든요. 알루미늄도 있었나? 알루미늄도 있었구나 전부터. 근데 요것도 규격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고 이 텐덤 요거 하이드로백도 크기가 좀 바뀐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 통도 바뀌었어요. 최근에 뭐 그 팰리세이드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꾼 건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엔진 벽 쪽에 여기 요 엔진 뒤에 실내 승객석으로 가는 T바가 들어가 있는 대시보드 밑에 쪽에 벽 쪽이 전부 다 흡음재로 다 막혀 있어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저기를 저렇게 다 막은 건 처음 보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라이브 리뷰할 때 차 되게 조용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싹 다 막아놨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ABS 브레이크도 만뒀고 되게 최신형이 들어갔어요. 많이 축소화돼서 무게까지 가벼워진 거. 야, 이거 좋은 거 많이 들어갔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터보가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썼던, 기아 자동차가 썼던 터보가 아닌 것 같아요. 터보의 임팔라가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예민해요. 예전에 현대기아 자동차 디젤 차에 들어갔던 터보하고 이 차에 들어간 터보가 똑같다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어설픈 놈이 되는 건데 아니면 너무나 조용해져서 저게 상대적으로 커진 걸 수도 있는데 터보가 돌아가는 소리가 달라요. 나는 이 차에 들어간 터보 팬이 돌아가는 소리 되게 좋아요. 제가 52 전차대에 나왔는데 전차 엔진이 돌아갈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한 터보 소리가 나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이 강해서 좋더라고요. 터보가 달라야 되는데 같을까봐 두렵네요.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틀렸다라면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는 뭐 여기서는 별로 볼 게 없죠. 엔진에 대한 자료를 준비 못했으니까요. 옆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바뀐 뉴 아키텍처의 뼈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와서
그동안 제가 봤던 현대 기아 차들 중에 가장 이거 방청제죠. 방청제를 물론 다 수입차들처럼 많이 배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부분에 이 방청제가 도포가 돼 있고요. 외장 도색이 이 안에 이렇게 펄이 들어가게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기에 좀 고급스럽네요. 물론 안에 있는 언더커버를 지금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본딩 실리콘이 그동안 봤던 국산차들 중에 가장 그래도 성의 있게 발라져 있다. 저 안쪽까지. 요 옆쪽 라인도 그렇고 요쪽도 그렇고 물론 여기는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발랐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위에 다 돼 있어요.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여기가 안 돼 있다는 거. 근데 요거는 봤을 때 좀 버리고 가는 카드 같아요. 요거는 그 덧댄 카드 같은 거니까 요거는 그냥 버리는 느낌이 강한데 실리콘하고 방청제를 되게 꼼꼼하게 그동안 제가 봤던 국산차들 중에서는 되게 꼼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쪽은 필이 이 본딩 실리콘이 돼야 되는데 요쪽이 안 돼 있는 건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왠지 미션 쪽을 잡아주는 마운트 같은데 미션을 잡아주는 마운트는 안쪽에 있는 브라켓이나 여기에 있는 브라켓이나 다 스틸이거든요. 안에 이제 엄청난 충진제 이 부시를 넣어놨는데 저렇게 큰 부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요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는 미션을 잡아주는 브라켓을 다 스틸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그런 의심하잖아. 현대기아 자동차는 안 보인다는 개판으로 한다. 왜냐면 이쪽에 있는 브라켓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틸을 썼을까요? 미션 쪽을 잡아주는 것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거 쇠. 까만 쇠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게 지금 미션 위에 달려있는 건데 걔도 쇠고 요 주변도 쇠예요. 밑에 보면 요거는 차를 들면 보이잖아요. 요 밑에 있는 브라켓은 알루미늄을 쓰고 엔진 쪽에 있는 브라켓도 마운트죠. 엔진 미션을 잡아주는 마운트도 위에서 보이니까 알루미늄을 썼는데 원래 여기도 알루미늄을 쓰는 거거든요. 보통 제조회사들이.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DCT 미션이기 때문에 진동이 안 생겨서 스틸을 썼다? 그런 것 같진 않고 안 보이니까 현대기아 종특. 자, 스프링 위에 댐퍼 상단에 있는 브라켓은 고무를 썼어요. 원래 이 차가 직관적인 핸들링 특성하고 스포츠성이 있다라고 하면 댐퍼하고 스프링의 상단의 저 부위를 절대 고무 부시를 쓰지 않아요. 알루미늄 브라켓을 써야 되는데 고무 부시를 썼습니다. 뒷바퀴는 안정성과 조정성의 캐파시티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상단 마운트 브라켓을 설치를 했죠. 원래 저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이 차는 사륜도 있지만 모든 자동차는 조정성과 안정성의 캐파시티가 뒷바퀴의 어떤 그 세팅값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운트를 알루미늄을 쓴 거죠. 뒷바퀴의 조정성에 많은 부분 민감한 세팅이 있으니까. 근데 앞바퀴 쪽은 부드러운 느낌을 시종일관 운전자한테 주겠다라는 제조사의 의지인데 저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기를 알루미늄 브라켓을 넣고 댐퍼와 스프링에 고급진 세팅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댐퍼가 아주 고급지지 않거나 또는 하체 쪽에서 어떤 진동이 올라온다라는 걸 기아 자동차는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댐퍼에 진동 댐퍼를 달아놨어요. 요거를 단 건 요 댐퍼가 자체적으로 댐퍼가 안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스프링의 탄성 계수를 뻑뻑하게 조절을 해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퀴의 회전 진동이라든가 서스펜션을 타고 들어오는 진동을 요거를 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달아서 진동을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기아 자동차 소렌토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너클암을 알루미늄을 썼습니다. 되게 좋은 소재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퀴가 돌면서 생기는 잔진동이나 어떤 것들을 요 알루미늄 너클이 상당 부분 흡수를 많이 해줘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3세대 이 뉴 아키텍처에 오면서 이런 것들 되게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차급에 네 바퀴의 너클암 모두에 알루미늄 합금을 썼다라는 건
진짜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는 적당한 크기고요. 캘리퍼는 원 피스톤인데 적당한 크기예요. 그리고 패드도 적당한 크기죠. 그래서 이 차의 브레이크는 쏘쏘합니다. 아주 잘 듣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적당한 두께의 티를 가지고 있고요. 소재가 싸구려 소재가 아닙니다.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보면 제가 철강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동안 수백 대의 차를 리뷰를 했기 때문에 보면 싸구려 소재가 아니에요. 디스크 브레이크 상당 부분 소재 부분에서 괜찮은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칭찬해줘야 될 거, 서브 프레임이 앞으로 확장이 됐죠. 이거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쭉 끝까지 와서 이쪽에 위에 있는 메인 뼈대랑 같이 연결이 탁 돼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 좌우를 연결해 주죠. 그래서 이 차는 하체의 느낌이 굉장히 탱탱하고 튼튼하고 좋아요. 저런 설계공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통 르노 XM3 같은 건 여기서 끝나고 볼팅을 해갖고 이쪽으로 늘리는 건데 얘네들은 아예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각각의 차의 사이즈에 다르게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승용차하고 전체 크기를 똑같이 쓰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서브 프레임이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이 되게 좋은 거죠.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야 강성 확보가 더 좋아요.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이 차에서 서스펜션 하체 쪽에서 아쉬운 점은 요 맥퍼슨 스튜럿의 서스펜션이 앞쪽에 롤 방식이고 뒤쪽에 볼 방식인데 볼 방식은 기존에 썼던 것들 차들에서 뭐 달라진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거 없이 늘 썼던 거 그대로 썼고요. 이쪽에 있는 롤 방식이 체결되는 여기 부위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되게 눈으로 보기에 약하죠. 근데 저게 굉장히 강할 텐데 사실은 더 강하게 체결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승용 라인에 들어가는 소나타나 아반떼급에 들어가는 것들이 별도로 보강이나 SUV를 위해서 개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승용차에 들어가는 그 방식이 그대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얘 전체가 강하게 뭔가의 움직임이나 풀 브레이킹이나 내리막길 같은 데서 강함을 요구하는 이 강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에서는 좀 부족할 겁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린 적은 없는데 100이나 110 정도에서 급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앞이 조금 흔들흔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 상에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저걸 못 본 거죠. 요거는 이 등치에는 살짝 안 맞죠. 얘가 공차 중량이 그래도 한 1700kg 가까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공차 중량에는 좀 안 맞는 약간 부실한 거고 댐퍼가 캐스터 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캐스터가 있는데 이 정도 캐스터 각고는 그다음에 이쪽에 킹핀 각 킹핀 각도도 여기 피벗이 그렇게 많이 세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러면은 직진 안전성이나 이럴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래로 여기 맥퍼슨 스트럿의 암이 여기 피벗 위치하고 여기 피벗 위치에 비해서 이쪽으로 상당 부분 앞으로 좀 뻗어 나와서 근데 대부분의 맥퍼슨이 이런 식이긴 한데 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쪽과 이쪽 대비해서 여기로 뻗어 나가는 게 똑같네. 다른 차랑 거의 똑같은데 아니다. 위에서 보면 조금 더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체 쪽으로부터 바퀴를 잡는 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에서도 캐스터 각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캐스터를 조금 주고 밑에서 약간 어시스트를 해서 바퀴가 차체에 달리는 전체는 캐스터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직진 안전성에서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보다는 이 차가 완벽하게 오프로드를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오프로드를 타는 차면 이렇게 캐스터를 많이 안 주는데 얘는 오프로드를 그렇게 타는 차도 아닌데 캐스터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밑에 쪽에 서스펜션하고 같이 합쳐서 한 것 같고 스크럽 레디우스라고 해서 이쪽의 꼭지점, 아래쪽의 꼭지점, 이쪽의 꼭지점을 통틀어서 삼각형을 했을 때 다른 차들보다 캠버 각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차가 스포츠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서스를 세팅을 해놓으면 낮은 속도의 코너에서도 바퀴가 조금씩 노면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속도에서도 리드미컬하게 자동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드리프트, 가짜 드리프트죠.
가짜 드리프트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스크럽 레디우스를 치밀하게 해놓으면은 막 땅을 붙잡고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밀리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아까 제가 라이브 리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일찍부터 차가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스포츠카가 아닌데 롤을 억지로 잡아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일찍부터 바퀴가 미끄러지게 한 것 같아요. 차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롤 제어도 되게 잘 돼 있는데 롤 제어를 뭘로 그렇게 잘했나 했더니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롤 제어가 잘 된다라는 거는 차 위쪽의 무게중심이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롤 센터가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서 예측 가능하게 차가 움직인다는 거니까 알루미늄 소재의 엔진과 미션이 다른 차들보다 좀 더 가볍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엔진 미션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의 우리나라 SUV들보다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운전이 좀 스포티하고 재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봤을 때 뉴 아키텍처인 이 서브 프레임과 좋은 소재, 그 다음에 뭐 마감 이런 거 봤을 때 댐퍼도 상당히 굵은 게 들어갔어요. 승차감도 꽤 괜찮아요. 스프링도 가볍게 촐랑대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히 탱탱해요. 꼭 혼다 자동차 타는 느낌이 들어요. 혼다의 오디세이나 어코드 같은 거 타는 느낌이 드는데 전륜구동 차들에서 모범 답안이 혼다였나 봐요. 옛날 기술의 혼다라 그랬잖아요. 미국 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차도 그렇고 이렇게 요새 타보면 차들의 세팅값이 혼다 차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만큼 혼다 차가 전륜구동 차를 앞선 세팅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인사이드 패널 꽤 넓어요. 괜찮고 여기 봤을 때 이 가격대에 우리나라 중형 SUV 이 정도면 먹어줄 것 같은데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저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바퀴 한번 볼까요?